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신공기 교수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세미나 진행을 이제 제가 좌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사회를 진행하실 분이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형식을 탈피해서 그렇게 제가 앞부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행사는 이미 그 프로그램 지정된 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위해서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님 주최의 이 행사에 귀중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관해 주신 우리 신하경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김기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국무조정실이 지금 세종시에 있는가요? 예, 세종시에서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님께서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하경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하경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 국무조정시장님, 또 김민수 새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맡으신 김민수 부위원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오늘 또 우리 신공기 로스쿨 원장님 겸 경북대 교수님, 김광길 교수님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공공갈등 해결 제도 개선 방안을 갖고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인천지역에도 뭐 잘 되지가 않아요. 하도 여러 가지 일이 갈등 관계를 빚어가지고 중앙정부와 인천 또 지자체 간 기타 시민사회와 또 함께 우리 국무총리실이 모든 갈등 관계를 조정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한번 2007년도인가 갈등관리기본부라는 걸 만들려다가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폐기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더라도 갈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역별, 계층별, 하여튼 여러 쪽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갈등 관리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공갈등 수습 비용이 연간 약 246조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관용이고 배려고 역지사지 타인을 나름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용사회지수는 OECD 회원 중에 꼴찌라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공 갈등을 어떻게 보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총체적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갈등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게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갈수록 증가하는 공공갈등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괜찮은 어떤 해결 방안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을 이렇게 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요체가 될 우리 공공갈등 해결의 큰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랜만에 많이 와주셨는데 이상기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님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조정 실장입니다. 오늘 국회 지속 가능 경제 연구에 우리 회장을 맡고 계신 신학영 의원님 주최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활 곳곳에 눈 뜨면 갈등의 현장입니다. 애들하고 갈등, 집사람하고 갈등, 나오면은 남녀 갈등, 사람 갈등, 친구 갈등, 곳곳에 갈등이 있는데 그 정점에 저희들 정책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또 공공부문의 갈등,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맨날 고민입니다. 총리실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이 공공 갈등 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 이 숙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학영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 이런 타이틀을 갖고 토론을 이렇게 해주실 때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곳곳에 우리가 여러 공공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많이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밀양, 성정탑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제주 또 하루 건설 문제 등등 이럴 때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사회가 성숙하다 보면 우리 요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게 돼 있고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공공성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과정 속에 있다 보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 또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 또는 상대적으로 덜 이익을 받는 부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큰 숙제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그런 걸 겁니다.
먼저 정부는 우선 내리려고 한다. 먼저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뒤따라가면서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걸 나중에 사후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비용도 커지고 그렇다. 그리고 사회 서로 마음의 간격, 마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그래서 사회 통합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역시 이렇게 평소에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과연 무슨 갈등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가 정점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각자 문제가 생기면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골마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쓰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이런 아쉬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실제로 무슨 물량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의 이 경제적 비용, 어떻게 보면 작은 측면에서의 이 경제적 비용 이런 데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조정, 대화, 타협, 소통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포섭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것이 제대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경제적 코스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추진하면서 늘 토탈 코스트 개념으로 좀 보자. 결국은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비용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해관계 조정 비용 이것을 초기에 다루고 대화하고 하면 훨씬 작은 비용으로 포섭할 수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면 결국은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들 때가 많다. 그래서 늘 일을 함에 있어서 좁은 의미의 경제적 비용을 뛰어넘는 늘 토탈 코스트 종합 비용의 개념으로 보면서 일을 항상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여 막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이야기 있듯이 정부에서 늘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정실에 와서 물론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지금 고민이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현안이나 갈등, 잠재 갈등 요인이 있을 때 이걸 가급적 우리가 초기에 문제를 논의하고 하면 대안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우리 현안에 관해서 또 잠재적 갈등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차관들하고 제가 거의 매주 어떤 주제들에 관해서 늘 논의하고 그래서 단순 점검 차원에 거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대응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기도 합니다만 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좌우지간 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 비용을 줄여나가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그런 것까지 늘 감안해서 정책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실제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전략적인 접근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부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조율하고 타협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그건 어릴 때부터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많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다니는 기성 세대가 우선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이 순간부터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갈등 이런 문제가 증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하나 우려되는 거는 요즘 무슨 일을 문제 제기를 하면은 나중에 커지면 어떤 식이든지 정부나 국회나 다시 지혜를 모아서 무슨 대안도 마련하고 때로는 보상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을 사실은 풀 수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은 결국 우리만 손해다. 결국 한번 시끄럽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키우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한 요만큼 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더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면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 전체도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제하고 늘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숙제인데 오늘 여러 전국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오늘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이 문제를 늘 연구하고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전문가분들 오늘 좋은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 정책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오늘 아주 좋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정책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로 오늘 이렇게 토론을 마련해 주신 신학영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정의위원회 존경하는 김기식 의원님 그리고 이상희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무조정실도 사회 갈등 비용, 공공 갈등 조정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지속가능 경제위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신학영 의원님과 또 관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그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회 갈등 중에서도 공공 갈등은 특히 갈등의 핵심 당사자가 정부와 공공기관,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해도 2008년 이후 공공 갈등을 내포한 집단 민원이 약 1,800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 현재도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도 4,200여 건 정도가 되고 있고 이 중 740여 건은 100인 이상이 제기한 대형 집단 민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남 KTX 정원역사 신설 요구나 익산역 단절된 지하철로 건설 요구처럼 수만 명이 제기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공공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의 조정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근 집단 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갈등은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을 하거나 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공공갈등 토론회는 현실적인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관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듣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도 위원회 갈등 해결 역량과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시적절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공공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의 관심을 고취하고 또 우리 위원회 법안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는 신학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각계의 고견을 모아서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역량을 높이고 또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미나로 토론회로 바로 접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께서는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요. 앞에 장소 정도는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미 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곧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해주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김광부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 있는 대로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심준섭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님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공공갈등관리지원관 임상준 지원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 고충치료국장이신 이연홍 국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님입니다. 이제 미리 사전에 시간 관계상 4시에 마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0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그 일정은 제가 대략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발제를 한 25분 정도로 발제를 계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패널께서는 각 한 10분 정도 배정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한 8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대체로 이제 조금씩 지연되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질의응답 또 상호토론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대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다면은 오늘 토론회의 제목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고질적인 이런 쟁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국가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국가 성장 기반의 붕괴에 해당이 되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한다면은 국민 분열 예방을 위한 이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문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좋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방금 우려했던 이런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서 빨리 해소되고 그것이 더 이상 논의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이상규 의원님 오늘 행사 마지막까지 의원님을 대표해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하는 이런 기대감을 사회자로서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자, 그럼 곧바로 우리 김광구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의 제목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역량 및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마련해주신 이상형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안 쓰고. 5분의 시간이 빠지죠. 제가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막 반영하다 보니까 좀 분량도 많아지고 이상한 내용을 들어갔습니다만 제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출발은 우리나라 갈등 현황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 공정해결센터에서 13년까지 평택사건 공공분쟁을 김학림 교수가 분석을 한 결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늘어나면 불구하고 갈등의 종료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뭐 협상에 의한 종료 방식이 많은데 80% 이상이 노동분쟁이기 때문에 공공분쟁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지속 일수 같은 경우는 557일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정부별로도 계속 이 갈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번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어 있다는 거죠.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공공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장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겠지만 발생이 돼도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미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안양교도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단적인 사례도 갈등관리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렇다면 갈등관리 체제가 있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인식도 들만합니다. 아까 저 신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46조 원의 갈등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숫자가 중요한 거냐? 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런 5대 공공분야 사회적 비용을 예산해 보니까 총락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6년에 계산한 비용을 총락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신봉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정권에 관련된, 정부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체제에 관련된 이런 불신, 이런 신뢰가 굉장히 깨져버리니까 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뭐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요, 대부분의 갈등이 이런 도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분열에 따른 심각한 고통들은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지역사회가 분열되면 치유가 안 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또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심각하게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 강정마을 사례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를 봤는데, 이웃은커녕 그렇게 오랫동안 강씨 집안 마을인데 분열되고 있고 서로 차례도 같이 안 지내고 서로 눈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살까지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정문학적 숫자를 언제까지 낭비할 것이냐. 빨리 갈등 관리가 관련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역량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종화 강원대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과 중앙정부 국책사업 13가지를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표를 보면 한번 발생하면 몇 년 이상 동안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갈등의 원인이 대체로 추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에 세련되지 못한 그런 그 정책 만드는 그런 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일어나면 조정 규제가 잘 작동이 되느냐? 작동 규제가 되는 게 별로 없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등 해결 방식을 보면 대부분 소속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작동 규제가 제대로 됐으면 소속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정화 교수가 갈등 해결 방식에 관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여전히 그 과거적인 DAD 방식이다. 그래서 이름 벌려놓고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는, 사전에 수습하지 않고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리 방식 때문에, 밀어붙이는 방식 때문에 사회적 변화가 커진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방식이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위원회라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데 거의 신뢰도 못 얻고 있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1년 하혜영 박사의 논문을 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 갈등 발생 초기에 밀어붙이고 대화 안 하고 그런 게 갈등 발생 초기에 쓰는 방식이 아니죠. 사실은 갈등 발생 초기에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발생 초기에 밀어붙이고 대화 안 하고 타협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다. 즉 여전히 21세기 세련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거친 정부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갈등 방식이 이렇게 좀 아직도 세련되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거친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공학사업 및 국책사업 갈등 관리를 봐도 대응체제 및 관리 기제가 부재해서 소송 및 정책 결단에 의해 해결이 촉구되고 있고 여전히 후진적인 대응 방식, 거친 대응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밀양 공조선도 갈등에서 봐도 대화 설득 타협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해결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한 법제를 뭐가 갖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대통령령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만 해당하고 되고 그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대체로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이 없다.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 영향분석도 알지 못하거나 잘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래전에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2006년이든 2009년이든 2013년이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갈등 관리를 하라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가 폐기물 폐촉법이 있습니다. 이 폐촉법이 있는데 과연 이 법을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죄송스러운데 이 법을 과연 만드실 때 갈등 관리 제대로 알고 만드셨나? 왜냐하면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 관리가 더 촉발되는 경우가 막막 있으니까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폐촉법 이런 법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갈등 관리 그동안 해왔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재정비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근데 여기는 담지 않았지만 그 개발 연대 시대에 만들었던 많은 그런 개발 관련된 법.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갈등 유발법이 있습니다. 전원개발 촉진법 같은 것들. 굉장히 그 힘이, 정부의 힘이 센 그런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로 인해 갈등 유발이 많이 되는데, 이런 갈등 유발법에 관련된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이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 하라고 하는 법제조차도 제대로 갈등 관리에 관련된 그런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법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송으로 간다는 거죠. 제 인식에는. 소송으로 가면 누가 이기느냐? 법에 기반한 어떤 법원의 해석이기 때문에 법은 대체로 정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의 재량권을 많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99%가 정부가 이깁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겨서 이 소송으로 가면, 여기 이제 법조인도 계시지만, 이 소송으로 가면 관계는 틀어지고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 갈등이, 그 소송이 사실 갈등 상황은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끝. 여기서 끝. 대법원까지 해서 끝. 그렇지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상황만 종료시키고. 그래서 갈등을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제가 또 마련되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과연 소송은 그 좋은 갈등의 대안인가 하는 볼 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좀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부산지법의 그 문영배 판사가 판결문 속에 뭐 있냐면 이런 사건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판결문 쓰셨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구조가 아니므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세요. 법원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판결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게 이 공공의 미래 형성에 관련된 정책 이런 사업, 정부의 사업은 법으로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원을 갖고 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미 소를 여기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을 한다. 그 결과는 이제 정부의 승리였죠. 그 다음에 김윤환 이대 법대 교수님도 2006년에 쓴 글도 이 소송을 법원에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기 전에 정치권에서 어떤 대화 협상과 타협으로 통해서 해결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김영란 전 대법관도 권익위원장 하셨죠. 조정으로 하자. 법원에 가기 전에. 그렇게 이제 법원은 일단은 뭐 약간 고민이 다릅니다. 법 쪽에서 이게 조정을 하자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든 법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정부가 소송 중심으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냥 방기할 거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 정부 갈등관리기구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조정실, 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뭐 행정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원관님도 계십니다만, 이 갈등관리 지원에 관련된 이 전문성이 많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좀 키우려면 외부에서 좀 갈등관리 제대로 아는 분들이 좀 오셔서 오랜 동안 어떤 그 워킹 릴레이션십을 좀 가지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장기 근무하도록 하게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재난안전에 준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이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순환보직에서 약간 순환보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갈등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에요, 정부에서. 대표적인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앙환경문제조정위원회가 그런데 환경에 관련된 갈등을 여기서 해결해라, 조정하기 전에. 그런데 이 환경문제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80%의 사례가 대부분 층간소음 이런 소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새만금 환경 갈등 이런 갈등들 대표적인 원효스님 갈등 이런 거 일로 안 오다는 거죠. 그죠? 왜 안 올까요? 왜 이런 데서 다루지 못할까요? 소송 환경 갈등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런 정부의 기구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기구가 환경부 소속에 있어야 되나? 그죠? 이것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환경 갈등은 전혀 여기서 다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간 갈등관리 기구로서 행정협 조정위원회, 굉장히 유명한 조정위원회입니다. 근데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13건 다뤘나요? 14건인가? 1년에 한 건 다뤘던 말똥하고요. 정부가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로 와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들어오지 않고 법원에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서 자기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 중앙정부하고 대화해서 유순하게 대화 같이 타협해서 이럴 실익이 없거든요. 물론 일로 안 가죠. 여기 전문성도 없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래서 이런 기구들도 다시 설계를 하자. 제대로 설계하자. 갈등관리를 제대로 알고 설계한 기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송제도, 갈등관리 관련된 법제, 갈등관리 기구도 다시 한번 다 한번 종합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으로 말씀드린 게 정부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갈등관리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꿀 필요가 이미 있다. 일하는 방식. 갈등관리라는 단어보다 일하는 방식을 선진화시키거나 제도화시키거나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일하는 방식의 슬픈 모습들이 지금 여기 사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사웨이 문사과장 개설, 그 다음에 성남보 관찰소, 그 다음에 밀양 손전탑, 그 다음에 그 수도권 메리지,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 이런 것들 다 이런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대립구조 속에서 방치할 거냐. 그것도 고민 한번 해봐야겠지. 공무원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공무원들이 물어봤어요. 윤동진 박사가 2011년에. 그러니까 대체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이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다. 이 표를 보면서 공무원들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 문제다. 너무 일방적이다. 의사결정에 참여 기회도 주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이런 방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그래서 그러면 김광근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냐. 그렇지 않고 정부도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언론이 어떻게 더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봤죠. 그래서 동아문화중앙성대에 보면 너무 밀어붙이기 쉽다. 사회적 합의 추구 안 한다.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는 2014년 1월 1일 날 관료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영철 전 권익위원장이신가요? 7월 1일 날 국민의힘에 21세기 국민의 19세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19세기 너무나 구닥다리 어떤 대응 방식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현장 가서 파악하고 나서 그런 소감을 쓴 건데요. 여전히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꾸면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본 경험도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2010년 기사인데요.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을 1년간의 그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밑에 앉아 계신 이강호 소장님께서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꾼 거죠. 참여하고 듣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아래 한전에 관련된 조한익 사장이 있는 사진인데요. 밀양 같은 경우는 전원법에 의해서 밀어붙이식으로 방식을 택했고요. 그 이후에 2009년에 한전은 약간 방식을 바꿔서 네임을 바꿔서 입주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참여와 대화와 타협하고 설득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 내규에 의한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꾸니까 그 이후로는 밀양 같은 갈등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성공적이진 않지만 약간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니까 성공적인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제가 또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제도나 문화를 좀 바꾸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최경원 장관 후보자 때 대안을 지금 써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규제는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부지다. 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3.0 시대인데 지금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 개발 연대 시대의 그 방식 그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 지체가 너무 심하다. 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빨리 바꾸자. 그래서 제도 문화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 DAD에서 말장난 같은 건 PD를 바꾸자. 참여하고 수기를 하고 서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빨리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일하는 방식은 여기서 사례들은 일하는 방식, 정부의 일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4차선 도로를 약간 약간 줄여서 구불구불하게 2차선 도로를 바꾸는 건데 이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완전 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인 그런 대안인데 이 아주 좋은 대안을 주민들은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3분의 1만 도입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많이 1년 내내 설명해도 주민들이 동의 안 해주니까 동의 안 해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 열심히 밀어붙이지 않고 정부가 아무리 선을 갖고 해도 좋은 정책을 해도 국민이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하면 그 수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경주 방패장 입주 선정입니다. 그 전에는 정부의 방패장 입주는 정부가 혼자 결정했죠. 그래서 몰래 결정했습니다. 그 방식이 20년 동안 안 되니까 약간 바꿔서 그러면 지방에서 공모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들이대고 포항에서 들이대고 뭐 어디서 들이대고 막 그러면서 주민투표가 가장 높은 경주가 가져갔죠. 그죠? 3,000억 같이. 그래서 그 정부가 탑다운 하는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을 약간 바꾼 겁니다. 물론 제가 이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의한 그런 방식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방식으로 의사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일하는 방식을 바꾸니까 어떤 순간 타결되더라.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22일 날 국무회의 때 세월호 사건 다음 날인가요? 그때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공청회 주민설명회가 2번 이상 반대로 무산되면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느냐 21세기 그래서 제가 꼭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2008년부터 제가 이제 마케팅하고 다니는 그런 표인데요. 갈등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시도, 참여 중심의 행정 절차 개선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쭉 되는 그런 의사결정, 정부 의사결정 방식이며 이제는 이렇게 루프를 걸어서 해결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될 때까지 루프를 걸어서 계속 이해를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주자. 그런 루프를 제가 2008년부터 계속 했는데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성성원 장관이 되시면서 댐 건설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댐 건설 방법이 그냥 기본 구상 있다가 그냥 타당성 조사 딱 통과되면 그냥 계획 실패해서 해버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한탄강 댐 이후로 웬만한 댐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강댐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안 짓겠다고 이후로는 댐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산업 절차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지금 개선하고 있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다음에 사전의 갈등을 조정하고 가자. 이해관계를 참여시켜서 대화하고 참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경기사업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록 시간이 걸리고 의심을 하고 현재 불신하고 있고 막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정부의 그 공무원들 DNA는 뭐냐면 빨리빨리 DNA가 있는데 그런 DNA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DNA를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댐 절차법을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지금 한번 소규모 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당 환경단체라든가 반대 주민들 다 참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정부의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하니까 갈등 없이 잘 소규모 댐은 시범 사업을 했지만 냈어요. 지금은 문정댐이라든가 영양댐, 발사댐, 굉장히 큰 국가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방법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국토부 공무원이라든가 K워터 공무원 이런 공기업들의 DNA는 빨리 가려고 하는 DNA가 많이 있어서 이걸 참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꿔서 지금 추진 중인데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자. 아직 이 대통령 내부로 있는 이런 댐 사업 절차의 개선이 설계도 요즘 제가 보기에 가슴관리하는 제가 보면 여전히 미진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계속 제안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추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비용을 많이 들이고 사전에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후에 이제 갈등 비용을 안 들게끔 먼저 사전에 조정하고 가자.
그런 식이 굉장히 새로운 방향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행 사업 절차 개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갈등 관리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서 사전에 갈등 관리를 해가면서 가자라는 게 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기본 방향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은 하나씩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갈등 관리 인프라가 그런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필요성 인식이 여전히 미약하고요. 굉장히 갈등 관리가 귀찮은 업무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모 부처의 갈등 관리 심의위원으로 가면 갈등 관리 관련된 오제를 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 명령이나 우리 국책사회 관련된 갈등 관리 위원 그런 마땅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송으로만 가고. 그래서 국가공론회 몇 년간 한 2, 3년간 국가공론위원회 도입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불신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갈등에 관련된 조정에 관련된 부처들마다 갖고 있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갈등관리 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통폐합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조정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조정 중재안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서 딱 독립시켜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갈등을 다 총괄해서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고민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 관련된 그런 법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걸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재산권도 그렇고요, 내 환경권도 그렇고요. 주민 참여하는 욕구가 많은데 이것이 빨리 허용돼야 되지. 허용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거칠어지고, 들어눕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회를 받는 기회고, 그래서 토론과 대화의 기회가 지금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만큼 주민에게 카운터베이딩 파워를 주든가 이렇게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 법제도를 정비를 해서 진짜 우리 정부들 열심히 일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혼자 일하고서 혼자 욕을 먹는 그런 악순환 구조는 이제는 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고 하는 기회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더 전부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갈등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잠깐 바꿔서 이제 일하는 방식,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갈등 관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도 혹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서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그동안의 또 자료 분석 등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이런 법 제도 정비까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심준섭 교수님께서 바로 토론을 맡은 중앙대학교 심준섭입니다. 김광우 교수님이 공공갈등의 어떤 현황과 정부의 갈등관리 현주소를 명쾌하게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저도 특강을 다니면서 제일 갈등관리하는 분들을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겠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부처라든가 일반 부처들은 뭔가 성과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도로를 놓든 건설을 하든. 근데 갈등관리는 정말 잘 관리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맡는 게 제가 볼 때는 갈등관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지금 다양한 갈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적 잘해주신 것처럼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는 또 그와 함께 그 사회적 비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신하경 의원님도 와주셨지만 당장 인천하고 서울 간의 그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 보더라도 이게 서울 인천 간의 어떤 갈등의 무슨 경제적 비용도 우리가 얘기되고 있지만
양 시민사회, 서울과 인천의 시민사회 간의 어떤 서로 간의 불신,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신뢰 구조가 붕괴되고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 구조, 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국가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관리 역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갈등 관리 역량이 구축될 때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등의 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 교수님 지적 잘해주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 추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중들이, 국민들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고 그것이 다시 또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총비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책을 결정할 때 드는 비용과 정책을 집행할 때 드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책 결정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왜? 효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려고 하면 시끄럽고 비용이 든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책 결정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집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책 결정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집행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에 비해서 총 비용이 는가, 총 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저는 갈등 관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주장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갈등 관리 자체가 저는 비용이기보다는 투자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갈등 관리한다는 걸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갈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그거 자체가 가져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건 비용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갈등 관리가 우리가 전통적인 갈등 관리 방식,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소송에 의한 방식과 최근에 어떤 ADR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DR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ADR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내 ADR 기구들의 어떤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다면 갈등을 대부분의 ADR 기구들이 사후적 관점에서 갈등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갈등 예방 측면에서 ADR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권익위에서 고민하고 또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집단민원 조정법 관련된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것이 이제 갈등 관리의 요체가 될 텐데, 정부와 시민, 즉 정부와 우리 대중들이 얼마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가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영역일수록 제가 볼 때는 더 가치가 공유되는 게 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그 원자력과 관련된 거, 뭐 방패장도 그렇습니다만, 뭐 방패장, 원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가치가 공유되고 그 공유된 가치 위에서 정책이 추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지금 3.0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의사소통하겠다. 더 나아가서 2.0 정부가 추구했던 쌍방향 의사소통 더하기 맞춤형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런 3.0 정부만 실현이 된다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뭐 논란도 없을 테고, 국민들이 어떤 정부와 가치가 공유되지 않고 괴리되면서 생기는 그런 소외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부와 대중 간의 어떤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대부분 본다면 저희 갈등관리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ADR 방법들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갈등조정기구를 만든다거나 수의적 의사결정 기법들을 좀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렇게 본다면 2007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좀 근본적으로 갈등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행정분쟁 해결법이라든가 협상의 규칙제정법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현재 갈등 관리 관련해서 진짜 정부에 있는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국조실의 갈등관리 지원관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갈등관리와 관련된 국내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어떤 역할의 좀 조정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광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자체의 어떤 갈등관리 기구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역할이 배분이 되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재국 연구위원님 바로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기위원회 주재국입니다. 일단 먼저 김광국 교수님 발표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발전 정보라든지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이슈, 문제점, 새로운 방법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이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토론 내용이 김광국 교수님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 어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라고 소리가 가는데, 원래 제대로 갈등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갈등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자 이런 쓰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제가 뒤에도 있지만은 왜 그 얘기를 썼냐면은 사실은 지금 그 당시 이제 황우려 지금 교육부 장관님께서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그때 신년사에서 갈등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갈등관리를 획기적으로 한번 이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하죠. 그런 어려운 사실에 제가 칼럼을 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들 사람들이 그 갈등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실행하기가 제대로 교육 결정을 해서 실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전적으로 저도 김광국 교수님 발표대로 갈등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김광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갈등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은 이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 이게가 왜 안 되는가?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근데 정부나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아직까지도 과거에는 어차피 DAE가 추진했을 때 이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DAD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성공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역시 똑같이 DAD 방식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 자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갈등 이런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박사 과정에서 이제 박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종합 시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 음미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과거의 성공 신화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경제 발전이 일어났고 우리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그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하니까 계속 갈등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빨리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의 불신에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건 이제는 국민들이 대부분 잘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과거처럼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 정부가 그냥 혼자서 결정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고, 최근에 막 주민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여기서 진짜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여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 벗어나서 이제는 이해가 충분히 모여서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에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지 합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은 아주 사전의 갈등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전에 김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아직까지 공공갈등 조정 기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 간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공공기관 간의 갈등도 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것도 많은 정부 간의 갈등의 많은 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밑에 주민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근데 중앙과 지방은 또 이해가 틀립니다. 똑같은 산업을 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문제를 일단 찾아야 정부끼리 싸우지 않아야 주민들도 특별히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국제사회나 주요 사업, 주요 법을 만들 때 지방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법이라든지 정책할 때 지방 영향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법이나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은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같이 그게 가장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 사업이 추진돼도 지방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되면은 중앙과 지방이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또 협력하고 잘 해나가면은 지역 주민들도 크게 어떤 정부가 하는 사업에 문제 제기도 잘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끼리 싸우니까 주민들도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 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갈등관리 기본법이 반드시 이런 필요하다고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논의들이 다 여기서 물론 갈등관리 기본법 만들 때도 지방이나 중앙의 또 이해 당사자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렇게 또 협의가 되어서 갈등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나라의 갈등 예방뿐만 아니라 또 갈등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간의 갈등,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이런 거는 되게 보면 소송이라든지 또 요즘 한참 각광받고 있는 소위 경계 다툼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 대한 어떤 소위 권한적인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금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지방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토론문에서 조금 바꿔서요. 이연흥 전 고승철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이현웅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서 공공갈등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잘 제시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익위에는 연간 약 3만여 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 그리고 불편한 사항 등으로 제기되는 2차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민원들이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제기한 공공갈등 발생 원인 중 정부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 관련된 주민 참여와 이해를 반영하고자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행정의 형식적 요식 행위이고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제가 처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춰볼 때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제도의 취지대로 충실히 잘 이행하지 못한 그런 일부 공무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권익위에 현재 접수되고 있는 100인 이상의 집단 민원을 보면은 2013년도에 접수된 것이 78건으로 2010년에 대비해서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종전의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앞으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소홀히 해서 사업 착수 후에 국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신뢰까지 잃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 동의 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 중심의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은 갈등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의 어떤 말도 어떤 의견도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갈등을 발생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 재개정 시 규제 또는 부패 요인에 의해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규제는 국무총리실에서 그리고 부패 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갈등에 대해서도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을 도입해서 법령 재개정 시는 물론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갈등 요인이 있는지를 발굴 개선하는 것이 공고갈등 예방에 유용한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든지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이른바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권익위의 경우 이러한 고질민원을 분석해보니까 최초 민원 처리할 때 의견을 소홀히 듣거나 또는 처리 방향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생긴 불신으로서 이렇게 불신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쉽게 끝나지가 않고 이것이 바로 고질민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전담 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갈등 조정 시스템은 특정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위한 조정기구 또는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조정기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를 보면 사업 추진 부처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문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갈등 당사자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제시된 가칭 국가공론위원회나 가칭 국민조정중재원 도입 제안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권익위는 법률에서 직무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160여 명의 전문인력,
20여 년의 실무처리 경험을 축적한 정부의 유일한 공공갈등 해결 전담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권익위가 법률 제정을 위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공공갈등의 조정 절차나 전문 인력, 기구 등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권익위에 주어진다면 공공갈등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겠지만 현재 기존 조직인 권익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쉬운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장기적으로 가칭 국민조정중재원 설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법에 규정된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특성인 집단민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새로운 법률안에는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조정 신청을 민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신청과 권익위의 사전 조사에 의한 조정까지 할 수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기관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갈등 조정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갈등 조정 시스템은 행정사법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경우를 보면은 법무부 분쟁해결실에서 각급 연방정부기관에 중개인을 두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분쟁을 ADR 기법으로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감되는 비용과 시간이 소송에 비해서 8분의 1 수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은 중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 변호사와 퇴임 판사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조달,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 환경 규제 분야 등에서 ADR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행정에 도입해서 소송 전에 우리도 ADR에 의한 조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같은 국가공론위원회, 또 국민조정중재원 도입 제안 등과 함께 특히 최근에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단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집단 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상당히 진척을 지금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에 대한 것이 아마 그렇게 많이 홍보는 좀 덜 돼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검토를 해서 광범위하게 그렇게 좀 딱 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그렇게 바쁘게 말씀을 드렸나요?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강원 소장님께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저보고 시간을 넉넉히 좀 써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토론에 참석을 했지만 이번 토론회처럼 발표자와 토론자와 생각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지만 도대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는 게 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우선 한 1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 자료집 맨 뒤쪽 54쪽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국민들한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했더니 그 표가 나와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갈등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 첫 번째가 정책 위반 시 이해 당사자 참여 보상 및 의견 수렴이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두 번째가 갈등 대응 관련 및 재정 및 정비가 많고요. 세 번째가 공모조정실의 갈등 대응 기능의 강화. 네 번째가 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다섯 번째가 갈등 담당 공무원의 교육 강화였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응답하셨고, 또 앞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갈등 대응 관련법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되듯이 갈등관리조정법과 집단민원, 감정 조정 등 이런 제도들이 속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무조정실의 갈등 대응 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저희가 이 자료집은 없는데 이걸 여쭤봤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사회 공공 갈등을 일으키는 책임이 가장 많으면서 실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물어봤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 정부, 정치인, 언론 이 네 그룹을 놓고 국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국민들께서 갈등을 가장 야기시키는 원인에 해당이 되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가 1순위가 대통령이었어요. 두 번째가 중앙정부, 세 번째가 지방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는 우리 신학경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언론이 맨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학경 의원님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은 잘 몰라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은 국회가 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지만 갈등을 해소하는데 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어떤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대단히 충분히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핵심적인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비중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상준 공무조정실 지원관님께서는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보도에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중간에 순서를 조금 바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직책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전부 다 조정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서 이제 토론회 갈 때마다 많은 얘기를 듣는데,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저희 직속 보스시니까 말씀하시고 간 게 이제 얘기를 잘 듣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적어가서 다 반영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저도 갈등 업무를 2년 가까이 했고 또 제 과장 때도 했고 학교에서 공부도 갈등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갈등 쪽에 제 생각이 있어서 우리 발제자분하고 또 토론자분들도 계신 분들한테 제 생각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한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제가 한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규제개혁하고 갈등관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이제 규제개혁 같은 데는 규제개혁은 지난한 과제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도 많고, 그런데 갈등관리도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규제도 그렇고 갈등도 그렇고 한쪽에 당사자가 민간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규제도 마찬가지고 갈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또 정부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아까 우리 주재국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일심동체처럼 잘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대립되는 게 현실이고, 우리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서 보듯이 뭐 정부 내에서도, 정부 내는 아니지만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다르고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의견도 다르고,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가 참 어려운 점인데 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이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참 힘든 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건 정부가 하는 일, 정부가 해온 일들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어떤 외국인 교수가 쓴 책 안에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중앙정부의 롤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모든 걸 가서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민간이고 또 한쪽 축이 지방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아주 옛날 일이 됐기 때문에 김광우 교수님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발제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 것들이 있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갈등 비용 문제는 264조가 최대 우리 비용인데, 거의 국가 예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비용인데, 우리나라가 참 건전한 건실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이 정도 비용으로도 나라가 안 망하고 좀 잘 가고 있다. 약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공약, 정정화 교수님이 하셨던 공약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효율성 안 따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통령의 공약, 선거 공약이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거를 효율성을 안 따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발제문에 소송밖에 갈등 조정에 대안이 없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혜영 박사가 250건의 갈등 조정 사례를 보면서 소송으로 해결된 건 20%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정부가 제기한 것이냐? 다 정부가 제기한 건 아닐 겁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시면 과연 소송이 갈등해서 대안인가 해가지고 소송 4대강 관련 주요 소송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원고 패소입니다. 정부가 제기한 게 아니죠, 이건. 정부는 소송을 갈등 종료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발제문 관련해서 갈등의 조정과 해결은 결국 참여하고 소통하고 합의해 나가는 게 우리 갈등 조정의 원칙이고, 그걸 따라서 갈등 제도들도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강조하시면서도 우리 법, 제도, 위원회 이런 것들이 강제성이 없고 의무적이지가 않고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라는 게 양 당사자가 문제 제기했을 때 조정위원회가 나서서 갈등의 조정 대안을 내죠. 그럼 그 조정 대안을 갖고 양쪽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의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조정 결과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조정위원회가 결과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합의 효력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싸울 때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안 해도 소송 외에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딱 안현교 교수가 그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에다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버리면 그거는 우리 갈등 조정, 소통, 참여, 합의에 의한 조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구속력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오히려 갈등 조정에 역효과가 생길 것이다. 누가 그럼 그 소송도 아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갈등 사안을 갖고 와서 거기가 조정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을 갖고 와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 때문에 아직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게 이제 국회로 저희 소속은 아니고 이제 행안부 소속인데 국회로 보낼 예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실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다가 그 구속력을 부여해가지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주장 때문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갈등 조정이 더 안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관리 기본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관리가 엉망이고 실효성이 없다. 의견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정부에서 2007년도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법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돼서 나온 결론이 갈등관리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소통, 합의, 양 당사자 간의 자유로 해결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조항에 강제적인 조항, 구속력 있는 조항을 넣기는 어렵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강제적인 게 없이 선언적인 내용, 바람직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 이거는 법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내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국회 결정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령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갈등관리기본법이 이제 대통령령이 법으로 상향돼서 올라간 국회 법률안이 3번인가 더 있었습니다. 폐기만료로 다 자동 폐기돼 있고 지금 김태우 의원께서 올린 갈등관리기본법도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정무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이유로 아마 법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갈등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보면 공무원 사이에서 법이 없어서 갈등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내부 훈령이나 같은 강도로 다 기속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법을 제정하면 우리 공무원 내부 아니고 바깥에 또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기에 갈등관리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하시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지방정부에도 강제적인 이 갈등관리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 중앙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지방정부에다가 중앙에서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서 내려보낼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상당히 시대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거기도 지방정부 넣을 수 있죠. 지방정부 넣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에 이러이러한 제도를 매번 시행을 해야 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법을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쪽으로 자율에 의해서 대화와 소통에 의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해서 갈등이 조정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예방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각 그 사업 프로세스마다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보장하는 절차를 계속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처에다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역할만 계속하면서 했니 안 했니 해라 더 해라 실적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원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노력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우리 갈등 조정 전문가 갈등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갈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를 믿지 않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강원 소장님 또 김광구 교수님 옛날에 서울병원 해결하신 그 노하우로 여러 군데 갈등 사안에 저희가 많이 좀 가셔서 해결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용산 지난번에 장애발매소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좀 노력을 하셨었는데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이 전문가분들 또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좀 지원들이 우리 갈등 더 잘 조정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리 발제자께서 다 지금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을 밝히시고 한 1분 정도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죠.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시간 남는다고 해서 좀 하려고 합시다. 저 해남에서 왔거든요. 아,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국회 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이고요. 살기는 그 전남 해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발표하신 내용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같은 국가공론위원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정을 하고요. 인정하는 내용이 국회 예산처에 지난 9월달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프랑스는 99년 아르후스 협약을 계기로 국가공론화위원회가 독립관청이 되어 개발 계획의 적시성과 적정성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프랑스에 이런 내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가공론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역에서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에서 다 좋습니다만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정부 보고서 이런 걸 좀 공개적으로 내놓게끔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안 내나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결론에 대한 뒷받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남에서 살면서 그쪽에 개발계획 정부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매몰 비용이 약 1조 원이 되더라고요. 지역에서. 1조 원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 없죠. 그게 보성 임성간 철도 80km 설계 변경하는데 딱 2,000원이 한 방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용역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용역이거든요. 이 자료를 2011년 목포서 영암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여기에 철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다 반영을 시켰다면은 2,000원이 안 깨지죠. 자, 영산강 남쪽에 철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동쪽에다 또 만들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도지사님이 한 거예요. 알아가지고 영산강에 거기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데 보니까 2억만 좁은 거예요. 얄밉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겠어요? 떠들었어요. 1,500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해남에서 지켜보면서 저게 과연 맞는 건지 저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통신소 만들었거든요. 1,000억 주고. 인공위성 떡 뜨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들어갈 뻔했어요. 깜빵에. 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00억. 이제 하고 또 문제가 더 있는데, 그건 군사기밀이라 제가 말하면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 3단계 한척길 하는데 공사 방법 대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000년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3,800억 원이 전략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원관광단지 이것도 문제 있다고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3,800억 원. 그 다음에 4대가 어떻게 유형 면적이 있는데 수문을요, 개수문을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꾸로 물이 이렇게 계산을 그런 데이터를 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상당히 입다툼을 했거든요. 자료를 또 안 내놔요. 그러면은 현대건설을 했을 때 서울대학교 김승훈 교수가 협의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해수고 홍수 빈도 만년을 계산해가지고 유량을 높여버린 거예요. 또 보니까는 국토위원관 김선희 교수도 그 박사도 뭐라고 했던 거는 그 협의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내용이가 안 만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남 지역에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그 돈이 1조가 깨졌을 때 딴 데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번에 또요, 2,500억 원 정도 돼요. 영암에서 해남 쪽으로 그러니까 솔라시도 동축 진입도로 국토개발원 보고서를 달라고 국회 사무실에서 3번이나 해도 안 내놔요. 전라남도에 딱 하나 있어요. 왜냐? 거기에 강이 2km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리를 교각을 넣는 게 맞냐? 뻘칭이 한 40m 돼요.
삼성 SM이 왜 망했단데요? 뻘층에 팔각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하로 하는 게 과연 돈이 적게 든가, 안전성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달라고 하니까 안 준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누가 줍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집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거. 또 하나 아까 그 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잘못되어 있는 게 여기 그때 그 당시에 와서 설명한 사람 딱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처장하고 있어요 지금. 처장하고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처 이기주의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진급되고 내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거 말 안 들어줘요. 네, 이제 조금 취지 충분히. 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 법을 만들 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같이 국가공론화위원회 제가 이쪽 영국도 이렇게 보니까 영국은 주민협의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서 보고서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좀 공개를 좀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네, 오늘 좋은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이 짧은 행사 시간에서 우리 뭐 멀리에서 오셨다고 해서 지금 뭐 말씀 시간을 조금 더 드렸는데 충분히 의견 전달은 되신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도 있고 예산 관련 또 토론회에서 하신 문제도 있고 다양한 그 영역에서 좀 의견 주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플라토는 이 정도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전남 해남 공무원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광구 교수님께서 오늘 전체 토론 그리고 또 임상준 실장 지원관님의 실제 담당 부처에서의 어떤 시각 그래서 모두 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뒤에 그 토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들과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좋겠는데 무사한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임상준 지원관 부장께서만 살짝 말씀하셨는데 진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발표를 하라고 할 때 흔쾌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기대할 바가 없다. 한쪽으로. 지난 10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한 발짝 못 나가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런 그런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특히 같은 관리는 어떻게 보면 경험상 몇 년 했다고 추적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계시는 걸 네트워킹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체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그런 전문성과 뭐 그런 것이 구축되지 않겠지만 수명보직제로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2007년 법이 폐기돼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설계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싫다, 안 된다, 부정적이다 이런 게 마인드가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질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하는 생각보다 한번 획기적인 어떤 그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실에 온 거는 이런 점을 공무원들에게 그냥 맡기는 게 이제 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된다. 기대 낭망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완성 통치를 해왔습니다만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님께서 이제 무기한 자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다른 학자들, 다른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서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거라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이런 방식이 어떻든가 어디로 나가야 되나 그런 것들. 그래서 공무원들도 오시고 공기업들도 오시고 민간단체도 오시고 한민단체도 오시고 오셔서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경제 연구회니까 1년 내내 한번 다양한 분들 모셔서 한번 토론을 계속 하시면서 일하는 방식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저희를 활용하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 활용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특히 오늘 날카롭고 매서운 이런 질의 내지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역시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끝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지역 순회적으로 그렇게 또 이 갈등 토론회를 이렇게 주관을 해서 그렇게 나가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토론 전반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법학자의 시각에서 조금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있는 듯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 과정들이요. 하나의 어떤 계획 과정들이 지금 너무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이런 것이 각종 행정절차법상의 어떤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고 주민투표법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개별 법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면서 제정된 이후에 그것은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이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행정절차 안에 행정처분 절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계획 확정 절차였습니다. 계획 확정 절차. 그래서 행정 계획을 어떻게 수립 책정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은 이미 독일에서는 이제 제일 행정절차법 만들 때 제일 최초부터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등 이런 절차들이 선행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행정절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마침 우리 의원님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행정절차법 개정에 있어서 계획 확정 절차를 집어넣는 이 부분을 좀 정말 강하게 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안 자체가 정말 아주 거대 담론일 수도 있고 또 한 건 한 건 또 미시적인 이런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일정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 내지
또 정부의 입장을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오늘 이 자리가 첫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좀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린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세미나는 토론회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